예, 방금 소개받은 전광수라고 합니다. 지금은 대구 가톨릭 대학교에서 경제학 가르치고 있고요. 주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또 사회 활동을 하고 발언을 하고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희년함께는 아까 우리 조성찬 박사 소개했지만 저한테는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제가 이쪽 분야의 활동을 희년함께 참여하면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고향 같은 곳이다 하는 느낌이 있고, 책이 나오고 뭐 원래 요즘 책이 나오면 의례적으로 하잖아요. 복 콘서트 이렇게 하는데 이 희년함께에서 기획하고 또 준비해서 한번 행사를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해서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좀 하고요. 그 다음 준비된 질문자의 질문을 좀 받고 여러분하고 또 토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책이 부동산공화국 경제사인데요. 왜 이런 책을 썼냐? 그건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땅보다 땅이 더 대우를 받아서는 곤란한 거 아니냐? 그건 비정상적인 사회다. 그런 사회에 희망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땅보다는 땀이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땀보다는 땅이 더 대우받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 정도가 너무너무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알지 못한 채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저는 부동산 공화국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근데 좀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놀랍다고 해야 될까요? 옛날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땅보다는 땀이 대우받는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고, 바로 그런 사회를 이룩했다는 것 때문에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실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정말 꿈과 같은 사회를 만들었다가 지금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많은 사람들이 땅과 부동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회로 일종의 추락하고 말았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하는 걸 좀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그럼 벗어날 방법이 없냐?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소수의 투기꾼들이 뭐 장난을 치고 그래서 뭐 사회가 어려워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투기꾼뿐만 아니라 또 사회 상류층뿐만 아니라 또 중산층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서민들까지도 국민들의 다수가
뭐 이런저런 다양한 방식으로 부동산에 목을 매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가 되어 말았다. 한 사회가 좀 건강하게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요. 땀 흘리고 노력하는 데 대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고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이 만들어지고 또 공급이 되고, 그래서 그걸 소비해서 사람들의 경제 생활의 수준이 유지가 되고 올라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 구성원 다수가 그 땀 흘리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불로소득을 얻고 가만히 앉아서 대박을 치고 그러기만을 바란다고 해보세요.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지경에 와 있다는 인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국을 부동산 공화국이다 이러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왜 그렇게 과장을 하냐, 이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직관적으로 갖게 된 그런 느낌에다가 자료를 통해서 봐도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쓰고 최근에 이 연구를 하면서 갖게 된 확신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진실이더라는 거예요. 좀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문가가 밝혀내는 사실이 우리가 좀 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고 그냥 상식이 진실이더라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증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우선 1960년대 말 이후에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 광풍이 우리 사회에서는 불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불 나오나요? 빨간 불 나오는 거예요? 맨 밑에 거? 예. 이게 이제 65년부터 2017년 사이에 평균 지가, 그러니까 단위 면적, 전국의 토지를 단위 면적으로 해서 평균을 했어요. 그 지가를. 그것의 변동률을 조사를 한 건데요. 이 60년대, 70년대는 굉장히 지가 상승률이 높아요. 여기 오면, 여기 이제 최근이잖아요. 여기는 지가 상승률이 상당히 그렇게 높지 않아요. 10% 미만이에요. 그래도 이때를 1차 투기, 2차 투기, 3차 투기, 4차 투기, 5차 투기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면 그 투기 열풍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때는. 그게 아니고요. 투기의 패턴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이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평균 지가로 하면 굉장히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때 들어오면, 요때부터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이 폭등한 게 아니고 특정 지역의 특정 부동산이 폭등했어요. 그럼 전국 평균을 내면 그렇게 상승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와 요 시기에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투기 열풍의 패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상에 어떤 차이가 눈에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 패턴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투기 광풍이 불었다는 것은 틀림없고, 여러분이 기억하듯이 지난 1, 2년 사이의 투기가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10% 미만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때는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전국의 평균 지가가 거의 1년에 70%를 올라갔다. 이거는 끔찍한 폭등이에요. 네.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 일어났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땅값의 수준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뭐 우리 뭐 한간에 그런 소문들이 돌았어요. 투기 열풍이 불 때 한국을 팔면 뭐 미국의 반을 산다는 둥, 뭐 캐나다를 뭐 얼마만큼 산다는 둥, 프랑스를 8개를 산다는 둥, 뭐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이게 이제 통계가 최근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통계가 없었는데 통계가 모이기 시작하고 통계를 보고하는 지금 10몇 개 나라, 11개입니까? 12개 나라를 가지고 그 나라의 전체 땅값하고 그 전체 땅값이 1년 GDP의 몇 배냐 하는 걸 조사를 한 거예요. 했더니 역시 우리가 짐작하듯이 한국이 대한민국이 월등하게 1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연히 그냥 이야기하던 한국 땅값이 세계 최고 수준이야.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한때 일본이, 요게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일본은 이때부터는 쫙 꺼져가지고 우리가 일본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예전 그렇게 막 땅값이 폭등해서 일본에 뭐 그런 일본도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일본 황국 밑에 땅을 팔면 뭐 미국에 주를 하나를 산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그때 돌았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 상태에서 상당히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비슷한 건데요. 전체 땅값이 우리나라 국부의 몇 배냐, 그것도 1등. 또 전체 자산 가운데 토지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도 세계 최고 수준. 하여간 뭐 토지 관련한 통계에서는 모조리 1등입니다. OECD 1등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 한국입니다. 근데 뭐 땅값이 높은 게 뭐 잘못됐어? 땅값이 높으면 다 우리 국민이 부자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 땅이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땅과 부동산이 그 소유가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고 다수는 땅이 없거나 조금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수치를 보니까 민유지,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의 경우에는 상위 10%가 65%를 가지고 있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상위 1%가 75%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중되어 있다. 토지의 소유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 부동산에서 엄청난 소득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토지 부동산의 소유가 편중되어 있는데 그 토지 부동산 때문에 생기는 소득이 엄청나다면, 그죠? 소수의 사람이 그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토지 부동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사람이 땀 흘려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갖고만 있어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불로소득의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한국의 연구자들은 부동산에서 소득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요. 또 뭐 국민소득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그걸 보니까 부동산에서 생기는 소득이 얼마 안 돼. 미미해. 부동산 자산 소유는 불평등하지만 부동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생긴다고 말할 수 없어. 그런 이야기들을 해왔어요. 우리 상식이 안 맞잖아요. 응?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 투자를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상식하고 안 맞는 이런 이론적인 주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좀 최근에 연구를 했더니 이 기존의 연구자들이 빠뜨린 게 있대요. 땅값이 올라가서 시세 차익이 생기는 부분, 그 다음에 임대차 관계로 인해서 임대료가 생기는데
귀속 임대소득이라고 해서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한테 생기는 그 임대소득, 뭐 이런 중요한 소득들을 누락시킨 채로 국민소득 개정에 나오는 소득만 가지고 계산하니까 토지부동산에서 생기는 소득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한 자본, 그러니까 시세 차익 부분, 그리고 귀속 임대소득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그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추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500조가 넘습니다. 500조가 어느 정도냐? 우리 GDP의 30%를 넘고 있습니다. GDP의 30%를 넘는 엄청난 금액의 소득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맨 앞에 그래프에서 봤듯이 최근에는 평균 지가 상승률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1960년대 말 70년대 이럴 때 60%, 70% 폭등하던 상승률이 그럴 때는 이 부동산 소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 그 통계가 없어서 계산할 수 없지만 이보다 이 GDP의 30%가 아니라 GDP를 넘을 수도 있어요.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엄청난 소득이 땅과 부동산에서 발생했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는 겁니다. 자, 요 표는 이제 조금 더 그 부동산 소득에서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가지고 정말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할 만한 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보다는 좀 적겠죠. 그래서 그게 375조 정도 됩니다. GDP의 23%. 이것도 엄청난 금액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소득이 부동산에서 생기는데 이 토지와 부동산의 소유가 아주 불평등하게 편중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소득을, 이 엄청난 소득을 누가 차지했겠습니까? 이 불로소득을 토지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가져가지 않았겠나. 그렇다면 이 부동산 불로소득이 불평등, 소득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우리 한국 사람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야, 부자 되려면 부동산으로 해야지. 여러분, 그게 상식이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저 은행에서 대출 잘 받아가지고 부동산 목이 좋은데 사가지고 적당한 데 탁 잘 팔까? 그게 부자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반 시민들의 상식적인 신념이 객관적인 사실이더라고요. 사실입니다. 뭐 그걸 확인했다는 것이 제가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뭐랄까요, 팩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부동산, 지금 현재 부동산 공화국이다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부동산 공화국이면 뭐 어떤데? 그거는 뭐 그것도 놔두고 우리 열심히 해서 잘 살면 될 거 아니야? 규제도 완화하고 혁신 성장도 하고 뭐 등등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부동산 때문에 엄청난 어떤 경제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불평등이 심해지고요. 또 불평등하고 양극화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불평등은 자산 소유의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인데, 양극화라고 하면 이런 거죠. 예컨대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부산에 있는 사람하고 가만히 있어서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이건 저는 유감이 많아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위 지방대라는 말이 있는 것도 한국밖에 없답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도 지방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도 지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부터가 잘못인데, 직장을 그렇게 지방에 잡아서 있는 바람에 서울에서 뒹굴었던, 하여간 서울 근처에서 놀았던 내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부자예요.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알아보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내가 특별히 게을렀던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그 친구들이 특별히 그렇게 부지런했던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어디 호랑방탕하게 낭비한 것 같지도 않고, 그 친구들이 특별히 열심히 절제하고 저축해가지고 부를 축적한 것 같지도 않고, 아무 나는 잘못한 거 없고, 그 친구들은 아무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나보다 몇 배는 부자가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양극화거든요. 지역적인 양극화.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 주거비가 상승하는 거예요. 주거비 상승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 그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으려고 이제 또 자기도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능력이 없는데 집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빚내서 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가계부채가 자꾸 누적이 되고, 지금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이 가계부채예요. 이게 부동산 때문에 생겨요. 그리고 기업은 어떤가요? 기업이 할 일은 뭡니까? 기업을 우리가 이렇게 욕해서는 안 되죠. 기업이 살아야 돼요. 그럼 기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생산하고, 열심히 개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시장 개척하고. 근데 이 한국 기업들이 그걸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오히려 그쪽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리 넓은 땅 차지하고 있다가, 이쪽 방면에 열심히 생산하고 해야 되는데 등한히 하더라도 이 땅값이 그 사이에 10배, 20배 올라서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라는 것은 위험이 따라요. 거액의 자금이 들어가는데 위험한 짓을 왜 하겠어요? 그 돈 가지고 어디 좋은 곳에 땅 사놓으면 훨씬 나은데.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그런 이게 이제 지대라는 게 불로소득을 가리키는데, 그 지대 추구에 몰두하고, 그 임대료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유행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세입자들이 조금만 그쪽이 이렇게 그 지역이 살아나면 쫓겨나는 현상, 이런 것도 생기고, 자영업자들 어렵다 하는데, 자영업자 숫자가 많아서 어렵기도 하지만 이 임대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또 많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현상은 위의 것들이 누적돼서 이렇게 표출되는 거예요. 이제는 결혼을 안 해요. 아기도 안 낳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회의 미래가 위태롭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몇십 년 뒤가 되면 국가가 소멸하는 단계로 들어가요. 국가 소멸의 이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요새 지방이 소멸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부동산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잘못 관리하는 바람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지금 불로소득을 누가 가지고 어쩌고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장기 지속성이 위태로운 단계에 와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저는 문재인 정부를 좋아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너무 이 경제개혁 문제에 소극적이고, 그래서 참 많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좀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비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고요. 문재인 정부가 내거는 경제정책에서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요? 그거는 저 세 가지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미래가 있는 사회,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동산 불로소득은 저 세 가지를 다 발목을 잡아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주머니를 불려서 소비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경제성장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아니 이 일반 서민들이 집 마련한다고 돈 다 거기다 집어넣고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소비를 하겠어요?
개발하고 연구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혁신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기업이 그런 거 왜 합니까? 위험한 걸 땅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 부동산 불로소득은 혁신성장의 발목도 잡습니다. 공정경제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되고 그죠?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이것만큼 불공정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불로소득은 문재인 정부 세 바퀴 경제정책의 세 축 모두와 관련이 있고 그거 하나하나의 발목을 잡는 굉장히 중대한 요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로 이루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하고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제 책의 제목이 경제산대예요. 무려 고려시대부터 해서 현재까지 굉장히 긴 기간의 역사를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다루게 되면 우리가 그냥은 볼 수 없는 어떤 새로운 현상들이 이렇게 좀 확인이 돼요. 이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거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토지 사유제,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이런 거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무슨 엄청난 신성불가침의 그런 원칙을 침해하는 것처럼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토지제도가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소위 국전제라고 하는 건데요. 국전제가 뭐냐면 왕토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왕토사상은 뭐냐면 나라의 땅은 왕의 것이다. 나라의 땅은 왕의 것이다고 해서 왕이 지멋대로 다 하고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땅은 왕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땅은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서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 그건 왕의 의무죠. 이 국전제의 원칙이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우리 한국 토지제도의 원칙이었습니다. 물론 이 원칙이 무너지죠. 고려 말에는 이게 무너져서 귀족들이 농장을 막 확대하고 이랬죠. 그것 때문에 고려가 망했잖아요.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전제의 원칙이 조선 후기로 가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적 토지 소유가 발달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 원칙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적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조선시대까지의 우리나라의 토지제도의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폐기했냐 하면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폐기했습니다.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제도와 원칙을 도입했다고요. 그러니까 토지도 다른 물건과 마찬가지로 그냥 한 사람이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일본 제국주의에서 도입됐습니다. 그걸 한 게 뭐냐 하면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거예요. 왜 일본이 그렇게 했냐? 그렇게 토지 제도를 간편하게 만들어야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땅을 마음대로 사고 그 땅을 이렇게 그 땅을 토지 소유를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 전에 국전제 이거는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식민지 경영을 하기에는 안 맞는 토지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조선을 점령하자마자 토지제도부터 바꿉니다. 그래서 일문일권적 토지 소유가 성립할 거예요. 여기에 기반해서 일본인들이 대거 들어와서 토지 소유를 집중시켜 나가는 대토지 소유가 성립하고요. 거기에 붙어가지고 조선인 대지주가 또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토지를 집중해가고 조선의 농민들은 자기 가지고 있던 땅을 상실하고 땅이 없는 농민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냐? 귀족한테 가서 땅 빌려서 소장 붙여서 먹고 살아. 그 소장료 수준이 얼마나 됐냐 하면 전체 수확량의 50%, 많은 데는 60%, 더 많은 데는 70%까지 내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일제시대 때 지주들은 그냥 땅을 소유하기만 하고 갖고 있으면 농민이 생산한 수확의 50% 내지 60%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조선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초근 목비로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식민지 지주제 때문에 조선 농민들의 빈곤이 발생했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았어요. 그럼 한국 국민들의 다수가 농민들이에요. 자기 나라가 생겼어요.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야, 나도 이제 내 나라가 생겼으니 나도 내 땅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분출한 요구가 뭐냐면 토지 개혁입니다. 나에게도 땅을 달라.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제기됐던 문제가 뭐냐면 일본인들이 남겨놓고 간 재산, 소위 비속재산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였는데, 그보다는 일반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나한테도 땅을 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정치 세력도 이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고요. 뭐 좌우를 막론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농기개혁을 실시합니다. 지주의 소유지를 몰수해서 농민에게 분배했는데, 물론 대가를 지급하고 또 상환 대금을 농민들이 지급하게 했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대가가 아마 별로 높은 수준이 아니고, 단적으로 지주들은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농민들은 아주 가벼운 부담으로 그 토지 대금을 상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농지개혁을 하고 나니까 이게 얼마 만에 됐냐 하면요, 1949년 중반부터 해서 50년 한 3월경까지 다 끝나버려요. 또 지주의 땅을 몰수해서 농민에게 분배하는 것이 1950년 3월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1950년 3월은 우리 한국은 비슷비슷한 고만고만한 농민들이 전국에 퍼져 있는 지극히 평등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느냐? 일본인 대지주, 조선인 대지주들이 땅을 집중하고 있고, 대다수의 농민들은 땅이 없거나 땅을 조금밖에 못 가진 아주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해방이 되자 지극히 평등한 나라로 변모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고, 그 농지개혁의 결과 우리 한국에서는 이 평등집권 사회가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토지에 대해서는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그런 세상이 등장한 것이죠.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것이 농지개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갔으면 좋은데 이 평등집권 사회가 유지되지 못하고 이게 무너져 버려요. 왜 무너지느냐 하면 결국 도시화 과정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도시개발을 밀어붙인 그 결과입니다. 이건 뭐 뒤에 가서 자세한 내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1970년대 이후에 벌어지고, 그 결과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 상태가 등장하게 된다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농지개혁의 성과와 영향, 이거는 뭐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뭐냐? 우리 한국이 고도 성장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우리 한국 경제가 1960년대 말 이후에 엄청나게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고도 성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뛰어난 리더십 때문이었다, 이렇게 다 이해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엄청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래로부터의 동력이 없이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뭐 한 사람이 앞에서 끈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세계 학계에서는 한국의 고도 성장률이 높았다는 거 하나만이 아니라 성장률이 높으면서
공평했다는 거예요. 소득 분배가 불평등해지지 않고 공평한 상태에서 높은 성장률을 실현했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 케이스로 한국을 꼽아요. 공평한 고도성장. 이 공평한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뭐냐?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기보다는 농지개혁이 실현한 평등집권 사회의 영향이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증거가 여기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1960년 무렵의 토지 소유의 평등도하고 그 이후 40년 동안의 장기 경제 성장률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게 토지 소유 평등도를 보여주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평등한 경우입니다. 요거는 40년간의 장기 경제 성장률인데 올라갈수록 성장률이 높은 겁니다.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한국이 1960년 무렵에 토지 소유의 평등도가 이 나라들 중에서 최고로 높았습니다. 가장 평등한 나라. 한국 정도의 평등도를 실현한 나라가 일본, 태국, 대만, 중국이 지금 왜 들어가 있는지 조성찬 박사가 해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하여간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나라들이 40년 동안의 장기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반대로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이 토지 분배 평등도가 이 지미계수의 0.9라는 것은 극도로 불평등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중남미 국가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장기 경제 성장률이 형편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업화 초기의 토지 소유의 평등도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경제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공평한 고도성장은 농지개혁의 영향이 아주 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문제를 잠깐 얘기해야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농지개혁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소위 뉴라이트 학자들 중에 일부 인사들이 농지개혁 그거 우리 한국이 잘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누가 했냐? 바로 이승만이 했어. 이승만 대통령이 했다. 뉴라이트가 많이 해왔던 게 뭐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을 띄우는 거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띄우는 건 이제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몇 년 전부터는 이승만 대통령을 또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띄우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공적 중에 하나가 바로 농지개혁을 했다. 그런 건데요. 나 이거 참 기가 잘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농지개혁 같은 엄청난 개혁을 지금 그럼 하자 그러면 그거 이승만이 잘했다며 그럼 지금 하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반대할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런 빨갱이식 개혁을 지금 어떻게 하냐? 이렇게 당장 얘기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을 띄우려다 보니 이승만이 농지개혁했다는 것을 근거로 이승만을 띄우고 자가당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조사를 하니까 물론 이승만이 당시 대통령이었고 또 여기 나오는 분이 당시 초대 농림부 장관을 맡아서 농지개혁을 지휘했던 조봉암 선생입니다. 이 조봉암 선생을 장관시킨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니 그럼 이승만의 공적이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내막을 들여다보니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다분히 정략적으로 농지개혁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 소위 요즘 유행하는 말로 진정성이 별로 없어요. 농지개혁을 해서 우리 농민들의 상태를 개선하고 우리 한국의 미래를 좀 이렇게 밝게 만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까? 자기에게 대항해 오는 지주 세력을 어떻게 하면 제압할 수 있을까? 미국은 당시 이 반공 정책의 일환으로 농지개혁을 하라고 자꾸 압력을 가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로 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농지개혁의 주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 중지하라고 지시까지 내렸어요. 그 지시를 내리니까 미국 CIA에서 이 사람 지금 공산군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고 해가지고 그 지시를 미국이 압력을 가해서 취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에 진정성 있게 접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조봉암 장관은 농지개혁 법안을 그러니까 초안을 만든 사람입니다. 참 여러분 혹시 역사에 관심이 있으면 조봉암 선생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평전도 나와 있습니다. 조봉암 평전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 나와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분은 그야말로 농지개혁, 제대로 된 농지개혁을 실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이분 주변에 있던 그 인사들도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그 당시 농지개혁 TF팀이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양심적이고 정의롭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팀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분이 만든 이 농림부안이 그 이후에 농지개혁법이 만들어지는데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됐고요. 그리고 퇴임 이후에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소장파 의원들에게 조봉암 선생이 강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농지개혁법이 만들어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주 세력의 눈에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막 모함을 해요. 뭐 자기 관사를 뭐 공금을 유용해서 관사를 수리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음해를 하고 이걸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냥 농림부 장관 한 6개월 하고요. 그냥 자진 사퇴해요. 근데 더 비극적인 거는 이게 어떻게 했지? 더 비극적인 거는 1950년대가 되면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이 됩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가가지고 두 번 다 2등을 합니다. 한 번은 그 같이 출마했던 신익희 후보가 죽는 바람에 2등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1956년에 가서 또 2등을 하고,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놔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사형시켜버립니다. 1959년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사형납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대법원이 재심을 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죠. 참 비극적인 최고의 개혁가인데 그렇게 비극적인 최고를 맞이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 장관을 사형시켰다는 것도 결국 그분이 농지개혁이나 이런 개혁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그런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농지개혁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이후에 부동산 공화국이 등장할 소지를 제공했다. 이건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공화국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라고 보죠. 몇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도시 개발을 했는데 정말 무분별하게 했습니다. 영동 개발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강남입니다. 강남을 개발을 했는데요. 지구가 두 지구입니다. 면적이 800만 평이 넘어요. 이거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걸 우리 서울의 강남을 개발할 때 그런 방법을 썼어요. 근데 그것도 동기가 재밌습니다. 무슨 도시 개발을 위해서 하고 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는 경부고속도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사업을 벌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지를 마련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구역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역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을 하면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자연상태의 땅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구역을 정비를 하고요, 도로를 내고요, 공공용지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뭐 등등 이런 걸 한다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구역 정리를 하고 나면 거기 들어가는 사업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일부 땅을 떼놓습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채비지라고 그래요. 채비지. 그리고 이제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한 땅을 또 떼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40% 정도의 땅을 따로 떼놓습니다. 그래서 구역정리 사업을 하면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좀 공공용지 땅, 채비지 뭐 이런 땅이 확보되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어쩌다가 고속도로에 꽂혔어요. 그 뭐 대통령이 뭐에 꽂히면 안 돼요. 지금 MB 선생님은 또 운하에 꽂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196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갔더니 이 독일의 이 지금 아우토반이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담아두고 와서 우리도 이제 고속도로를 건설해야겠다. 몇 년을 고속도로 건설할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돈이 없어요. 땅을 사야 되는데 땅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3한강교 그 남단에서부터 양재역에 이르는 그 구간 사이에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확보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주변에 구역정리 사업을 하면 도로용지가 나오잖아. 그래서 자신의 이 평생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한 방편으로 강남 개발을 추진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영동 1지구는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된 거거든요. 영동 2지구는 당시 서울시의 도시계획과장을 하던 윤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윤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루는 아주 고위층에서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 왜 불렀냐? 저기 어디 강남 저쪽에 가가지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땅을 사고 팔고 해서 돈 얼마 만들어 와 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강남 지역에 한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땅을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윤모라는 사람이 땅을 사모을 때 정부에서 강남 개발 계획을 발표합니다. 상공부 그리고 상공부 관련 시설들을 영동 2지구에 있는 모처에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 평에 2,000원에 샀던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2만원, 3만원으로 뜁니다. 그래서 윤진우는 1년 남짓 만에 그 땅을 팔아가지고 거의 그때 돈으로 한 20억 원 이상의 돈을 마련하고 그걸 누구에겐가 아주 고위층에 갖다 줬다 하는 그 증언이 있고요. 그게 손정목 교수가 쓴 서울도시계획 이야기 3권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강남 개발을 하기는 했는데 한쪽은 경부고속도로 부지 확보하려고, 다른 한쪽은 정치 자금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에서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 다음에 이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공유수면이라고 하면 물이 있으면 공유수면이라고 그래요. 강이나 바다나 뭐 호수나 이런 물이 닿으면 공유수면이라고 하는데, 물이 줄어서 땅이 드러나도 어쨌든 물이 닿는 데까지는 공유수면이에요. 그러니까 한강에 물이 없어도 그 한강 그 넓이는 다 공유수면인 거예요. 근데 공유수면은 국공유가 원칙입니다. 근데 1960년대 말에 이 김형욱이라고 하는 불도저 시장이 이제 서울시장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특기가 뭐냐 하면 뭐 이렇게 도로 건설하고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특히 도로 건설하기를 좋아했는데, 왜 그걸 했냐? 도로를 멋있게 뚫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모셔가지고 테이프 다 끊고
제1번으로 대통령 탁 통과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잘했어. 요거 소리 듣는 거를 자기 제일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저기 어디 지금 한강대교에서 어디까지 강변도로를 건설을 했어요. 강변도로를 이제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건설을 했는데, 이 강변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 역할도 하지만 제방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제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강에. 근데 강변도로는 그보다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제방으로 도로를 건설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옛날 자연 상태의 제방하고 새로 지은 그런 강변도로 사이에 움푹 꺼진 땅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거를 메꾸면 뭐가 돼요? 바로, 그죠? 뭐, 아파트 부지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공유수면 매립 사업이 바로 그겁니다. 이거 한번 해보니까 엄청난 땅이 생기고 좋거든요. 그래서 김현욱 시장이 한강 연안 개발 계획을 수립해라 지시를 하고, 지금 한강 주변에 다 그렇게 해서 공유수면 매립 사업에 의해서 다 메워지고, 그 메워진 땅에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선 겁니다. 여기 보다시피 반포, 압구정동, 잠실, 동구, 이촌동, 그 외에 지금 강남 주요한 아파트 단지가 전부 공유수면 매립 사업에 의해서 부지가 마련됐습니다. 근데 이 공유수면 매립의 허가를 받으면 엄청난 이익이 생깁니다. 거기에는 뭐 건설업자, 뭐 동기업, 무슨 퇴역, 반려, 뭐 등등 모든 사람이 뛰어들어서 이 공유수면 매립 사업인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 이거 한번 받기만 하면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서울에서 아파트 단지들이 지어지게 되는 하나의 또 중요한 요인이었고요. 그 외에 이제 1970년대 중반부터는 이 강남 개발을 이제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는데요.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설명할게요. 아파트 지구 제도를 도입했다는 건데 뭐냐 하면, 당시 강남의 땅은 여러 사람이 뭐 조금씩 가지고 있었어요. 소규모 지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아파트를 짓겠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지구 제도라고 하는 걸 도입해버립니다. 그건 뭐냐면, 아파트 지구를 지정을 하면 거기에는 아파트밖에 못 지어라고 해요. 그럼 자기가 아무 땅을 갖고 있어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건설업자들한테 그 소규모 지주들이 팔고 나갑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강남에 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하죠.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민간업자들이 아파트를 이렇게 선도적으로 지을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 우리가 할게 해서 주택공사라고 하는 걸 만들고, 이 주택공사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단지가 잠실 단지고요. 그 외에 뭐 반포 단지, 도곡동 이런 건데, 이때 주택을 건설할 때는 그야말로 군사작전을 하듯이 180일 완공작전, 150일 완공작전 이래가지고 그렇게 아파트가 지어졌고, 그때 지어진 아파트가 너무너무 흉측해요. 성냥가격을 막 탁탁탁 붙여서 지어놓은 그런 모습으로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970년대에 강남 개발이 되고 나니까, 이 강남이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강남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교육과 부동산으로 세워진 높은 성이 되어버렸다.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자기들만의, 얼마 전에 스카이 캐슬인가요? 스카이 캐슬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부동산 불패 신화가 만들어집니다. 63년에서 79년 사이에, 요거는 강북입니다. 땅값이 25배 상승했는데 강남은 1000배 정도 상승. 그 땅값이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보고 거기에 뛰어들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다 투기에 뛰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시만. 그 다음 산업의 형태도 굉장히 특수하게 되어버리는데요. 산업의 성격. 전체 산업 가운데 건설업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커지고요. 그
그 다음, 그러니까 이 소위 거기를 그 건설을 운영하는 사람, 이 토건족의 이해관계가 경제정책을 좌우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건설 산업이 그렇게 혜택을 입었으면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잘 나가지가 않아요. 그 자체 내부 체질은 굉장히 취약해서 조금만 경기가 좋으면 또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었다가 조금만 나빠지면 줄도산을 합니다. 여러분 IMF 경제 위기 때 우리 한국의 건설업체 100%가 망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됐냐? 1970년대 이 도시개발 과정에서 뭐 아주 소규모 건설업 그리고 저 동대문에서 이 벽돌 공장 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10년 만에 거의 건설 재벌로 성장했어요. 단기간에 급성장하고 단기간에 몽땅 올라가는 이런 아주 취약한 건설 산업이 들어서게 되고요. 그 다음 그걸 이제 옆에서 경험한 사람 소위 토건국가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야, 경제를 살리려면 역시 아파트밖에 없어. 경제를 살리려면 이 부동산을 띄워놓을 수밖에 방법이 없어. 그게 최고야 하는 걸 내가 해봐서 아는 거야. 누가 해봐서 아는 거야. 실제로 이 이명박 대통령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 자서전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많이 나와 있어요. 스스로 자백을 합니다. 예컨대 뭐 현대아파트 비리 사건에 자기가 인도됐던 그거 자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아파트를 짓게 된 그 배경도 자기가 자백을 하는데요. 무슨 현대그룹의 부장 시절에 자기 회사의 부지가 3만 평인가 있는데 그 근처에 갔더니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델하우스를 봤더니 막 아줌마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막 그 분양 받으려고 서 있고 아이고야 우리도 아파트 그 전까지는 현대는 아파트를 안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거 아파트를 해야겠다 하고 정주영 회장을 만나가지고 우리 아파트 지읍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정주영 회장은 굉장히 배포가 큰 사람이에요. 야 임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뭐 현대가 아파트 같은 걸 지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고 거절하는 거를 자기가 설득해서 현대 이름은 아니고 한강 무슨 개발 회사를 따로 세워가지고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자기 신화는 없다 하는 그 자서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고는 토건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4대강 어쩌고 뭐 대우나 어쩌고 욕을 하지만 이 사람은 뼛속까지 토건국가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지도층이나 상류층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국민 다수가 이제 옆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거기서 불로소득을 얻고 막 대박을 소위 대박을 치고 하는 걸 보고는 국민들이 그걸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가담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부동산 불패 신화를 신봉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입니다. 이걸 이름해서 저는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이제 투기 광풍이 불 때 역대 정부들이 정책을 잘못 썼다 하는 거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지나서. 역대 정부 가운데 그래도 잘했다라고 제가 평가하는 정부가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공격도 많이 받고 또 스스로도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자백을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정책들을 많이 마련하고 또 그걸 시행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세금만 올리고 집값은 못 잡았잖아. 그 얘기잖아요. 그걸 의외로 많은 국민들이 믿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보면요 안 그렇거든요. 이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요 다 부동산 값이 폭등했어요. 폭등했는데 이거 보세요. 한국은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제적으로 볼 때는
잘 관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잖아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맞이해서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을 때 우리나라는 비교적 무난하게 지나갔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노무현 정부가 금융규제를 제대로 했다는 겁니다. 금융규제를 제대로 해서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큰 타격 안 입고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고 바로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종부세에다가 슬픈 종부세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정말 그래요. 종부세는 우리 한국이 지금까지 도입한 세금 중에 제일 좋은 세금입니다. 제일 좋은 세금을 도입했더니 제일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너무너무 아쉬운 종부세가 후퇴한 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거기에 엄청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조중동의 세금 폭탄론입니다. 이 세금 폭탄론을 얼마나 집요하게 유포를 했던지 거기에는 뭐 거짓말도 너무 많이 섞여 있었고요. 과장도 많고요. 하여간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좋은 세금이라는 증거가 여기서 사실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정면에서 건드리는 세금이었기 때문에 기득권은 뭐가 그 위력이 있는지 아닌지를 너무나도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좌초시키려고 하게 됐어요. 바로 종부세에 대한 이 기득권 세력의 태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이명박 대통령이 도로를 지나가다 보니까 전봇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거 전봇대 뽑아 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전봇대 뽑았고요. 이거 사실입니다. 전봇대 뽑아 대통령이 지시해서 뽑고요. 두 번째 한 일이 종부세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근데 이 무력화시킬 때에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고요. 거기에 돌격대장이 강만수 장관이라는 겁니다. 강만수 씨는 참 묘한 사람인데요. 야인 시절에는 소위 헨리 조지의 사상을 지지하고 이거 해야 된다고 칼럼도 쓰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장관이 되더니 생각을 확 바꿔가지고 종부세 무력화시키는데 깃발을 들고 돌격대장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건 그냥 제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것도 일종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조금 진보하는 쪽으로 가는 걸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거꾸로 수레바퀴를 돌리려고 하는 사람? 그럼 별로 말로가 안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그때는 몰라요.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을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위세를 떨 수도 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사람은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너무도 많이 봅니다. 이 두 사람 다 지금 감옥 갔습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무력화됐고요. 종부세가 아마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당시에 만들어 놓은 대로 그대로 유지가 됐다면 최근에 일어났던 서울 지역의 부동산 광풍은 아마 그렇게까지 심하게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정치적인 성향을 감추진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참 다행이다. 정말 잘하겠지. 잘 하더라고요. 남북 지금 오늘도 보세요. 이거 정말 감격적인 일 아닙니까? 남북 관계 관리 잘하고 또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잘했고 이런데 더 중요한 거는 경제를 정의롭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를 정의롭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그런 경제개혁을 실행하는 걸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그 세 가지의 발목을 다 같이 잡고 있는
이 부동산 문제,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경향신문 만화거든요. 여기 보면 뭡니까? 땅 투기해서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예? 열매를 먹는 사람, 여기는 재벌입니다. 을들한테 뭘 이렇게 먹는 사람, 여기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세입자한테 뭘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을 만들어 놓고, 예? 소득주도 성장은 나라 망칠 일이다. 이러면서 여기다 뭐라 그러면 불로소득 주도 성장 만세 이러고 있어요.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1년 남짓 지나면서 우리 사회에 이런 세력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데 단기 시장 조절 정책, 다시 말해서 가격이 폭등하지만 않도록 하고, 그리고 주거복지 정책, 주거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주거 서비스 제공, 요것만 합니다. 욕먹지 않는, 이렇게 틀을 고쳐서 기득권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은 안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 정면으로 대처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득권층이 그렇게 반발하는 정책을 실행을 하고, 그것을 청와대 안에서 그렇게 반대가 많았다고 하는데 끝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와 지금 문재인 정부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참 기대에 못 미치고 안타깝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에서 정책 오류도 많았고요. 단적으로 이 지금 PD수첩에서 방송했던 그 화면 하나 지금 잡았는데요. 임대주택 등록제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목동에 1주택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연 370만 원. 만약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2,900만 원. 종합부동산세 75만 원 이렇게 됩니다. 목동에 한 채 가진 사람. 가양동에 100채 가진 사람이 전체 규모 270억인가요? 이 사람이 재산세 면제, 양도소득세 면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세금 한 푼도 안 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이 정책을 펼쳤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경기 부양한다고 소위 SOC 사업을 하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무분별하게 지방정부 지자체들이 하지 못하도록 조사를 미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면제시켜주면서 20몇 조나 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지금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이나 토건을 경기 부양의 이런 도구로,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잘한 점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동산 공학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무슨 단기 시장 조절 정책이나 집, 주택, 주거복지 정책 좀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나라의 일종의,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요, 만약에 이렇게 뒤에 쾅 받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절대로 괜찮네 하고 집에 그냥 가면 안 돼요. 검사해보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물리치료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순간에는 몰라요. 쾅 했는데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사람 몸이 뼈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의 틀이거든요. 근데 틀이 이렇게 약간 비틀어진대요. 그건 자기는 모르죠. 틀이 비틀어지고 나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뭐 평생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지내게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인체의 틀이 약간 비틀려도 그런 고통이 오는데요. 사회 경제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틀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거는 아주 심각한 고통이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해결하려고 해봐야, 예를 들면 저런 식의 단기 시장 조절 정책이나 이런 걸로 하려고 해봐야 해결이 안 나요. 또 조금 지나면 또 나와요. 근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그런 부패한 정부를 무너뜨리는 일종의 혁명에 의해서 성립한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혁명 정부는 하는 일이 있어요. 혁명 정부는 경제 개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경제 구조를 정의롭게 만드는 일을 외면할 수 있을까? 그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좀 기대 이하의 정책을 펼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썼던 구절인데요. 정의가 실현되고 활력이 넘치고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행사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어딘가에 존재한다. 이 책은 그런 별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많은 사람이 눈을 뜨고 함께 그 별을 본다면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땅 위에 건설할 수 있다. 이 책은 그 별을 보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목적도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도 별을 본다는 사실을 알 때 더 확신을 가지고 별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쓴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네요.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칠게요.